아가씨들, 혼자 먹기 심심하지 않아? 우리랑 같이 한잔 할래? 이 예쁜 아가씨, 기생 흉내 좀 내봐. 소주 따라줘. 진정한 강함이란 과연 무엇이며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윤아림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 여성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거창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키는 16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고 얼굴도 평범한 편이죠. 다만 눈빛만은 남다릅니다. 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에서 수년간 단련된 시간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오늘도 혹독한 훈련이 끝났습니다. 연병장에서 부사관들과 함께 땀을 흘린 후 저는 언제나처럼 젊은 여군 부하들에게 말했죠. 제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 식사나 하러 갈까? 최하사를 비롯한 6명의 부사관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급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죠. 특수부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시절, 제가 지키려 했던 건 결국 이런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부대 정문을 나서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목적지는 부대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간판도 낡고 외관도 허름하지만 그곳만큼 정겨운 곳도 없죠. 주인 아주머니의 손맛과 인정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저에게는 이런 소박한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처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 고등어 구이 익어가는 소리. 이런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던 제게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더없이 귀중합니다.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이런 따뜻한 공간에서만큼은 그 모든 기억들이 잠시나마 잠들어주죠. 어서 오세요. 사단장님,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하며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저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최하사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사단장님, 오늘은 제가 쏠게요. 아니야, 선배가 어떻게 후배 돈을 받겠니? 우리는 소소한 실랑이를 벌이며 웃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저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군복을 벗은 채 편안하게 앉아 있는 지금이야말로 제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어요. 오랜 특수부대 생활이 만들어낸 본능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식당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벌컥 열렸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따뜻했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어요. 707 특수임무단에서 몸에 밴 경계 본능이 즉시 작동했거든요. 들어온 건 5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화려한 셔츠를 입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앞장선 남자는 덩치가 큰 데다 얼굴에 흉터까지 있어서 더욱 위압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5명 모두 술에 취한 상태, 무기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야, 여기 분위기 괜찮네. 황만철이라고 나중에 알게 된 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하며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겁에 질린 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슬쩍 살펴봤어요.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직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거리낌 없이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이 단순히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움직임이나 시선 처리가 일반인과는 달랐거든요. 특히 황만철의 눈빛이 제 부하들을 훑어보는 모습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각종 대응 시나리오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야, 저기 예쁜 아가씨들 좀 봐라. 황만철이 동료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일부러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어요. 최하사와 다른 부사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하들에게 시선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아직은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었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황만철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의 보폭과 균형감을 재빨리 파악했어요. 술에 취해 있어 반응 속도가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들, 혼자 먹기 심심하지 않아? 우리랑 같이 한잔 할래?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만철은 더욱 거만하게 웃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황만철이 갑자기 최하사 앞으로 다가가더니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근육이 경직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예쁜 아가씨, 기생 흉내 좀 내봐. 소주 따라줘. 최하사가 거절하자 황만철은 돌변했습니다. 소주를 최하사의 얼굴에 뿌리더니 거침없이 뺨을 후려쳤어요. 감히 거절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봉인해둔 또 다른 저의 모습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최하사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걸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에서 단련된 전투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곳은 민간인들이 있는 식당이었고 무엇보다 부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 상황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5대1의 상황, 좁은 골목이라는 지형적 조건, 상대방의 취중 상태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최하사, 너희들은 여기 있어. 저는 조용히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했지만 최하사는 제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을 거예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안심시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아가씨 어디 가시려고? 황만철의 부하 중 하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지만 저에게는 그저 장애물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의 중심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술에 취해 균형감이 떨어져 있었죠. 밖에서 이야기하죠.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황만철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오만함과 방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상대가 방심할수록 제게는 유리했거든요. 오, 이 아가씨 배짱 좀 있네. 좋아. 밖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보자고. 저는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조폭들이 우르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어수선한 걸 보니 모두 상당히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옆 좁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곳이라면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야간 전투 훈련을 수없이 받았던 경험 덕분이었죠. 5명의 조폭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황만철이 앞장서서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각자의 위치와 거리를 정확히 측정했어요. 가장 위험한 건 오른쪽에 있는 덩치 큰 남자, 가장 먼저 제압해야 할 대상은 황만철이었습니다. 여자가 뭘 어쩔 거라고 여기까지 왔나? 순순히 우리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끼어들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내 부하를 건드린 죄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 순간 제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했던 사단장 윤아림은 사라지고 전장에서 수많은 적들을 제압했던 특수부대원 윤아림이 나타났어요. 봉인되어 있던 인간병기의 본능이 마침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어요. 조폭들은 여전히 저를 우습게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몸에 밴 전투 본능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호흡이 깊어지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모든 감각이 예리해졌습니다. 황만철이 주먹을 쥐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술 냄새와 함께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공격 패턴을 예측하기 시작했어요. 오른손잡이, 주로 정면 공격을 선호하는 타입, 술에 취해 반응 속도 저하.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서 정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 우리랑 재미있게 놀 생각 없어? 없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의 위치를 살짝 조정했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자세였어요. 황만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에 찬 그의 눈빛이 달빛 아래서 번뜩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분노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화가 난 상대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럼 각오해. 황만철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정면에서 오는 직선 펀치였어요.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만 가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옆으로 몸을 피해 있었거든요.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회피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현됐어요. 근접 전투술의 기본은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의 공격 패턴을 읽고 최적의 반격 지점을 찾는 것. 그 모든 게 본능처럼 작동했어요. 수년간의 훈련이 몸에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황만철이 당황해하는 사이 저는 재빠르게 그의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각도로 비틀었어요. 관절기의 기본은 상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만철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 순간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다른 조폭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신들의 보스가 한순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충격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화가 난 듯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마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감히 형님을 4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어요. 다대일 상황에서의 전투야말로 특수부대에서 가장 많이 훈련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상대가 많을수록 그들 사이의 간격과 타이밍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법입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포위하기 전에 먼저 움직였어요. 진정한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백호 부대에서 몸에 밴 훈련이 저절로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저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상대들의 시야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침투 기술, 그것이 특수부대의 핵심이었거든요. 첫 번째 조폭이 칼을 꺼내들며 위협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뒤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침투 기술이었죠. 소리 없이 움직이며 상대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어요.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생존해야 했던 수많은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저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급소를 노린 정밀한 타격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적을 무력화시키되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딱!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손목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명치를 가격했어요.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힘으로 가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어요. 네 번째 남자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죠. 두려움에 질린 그의 눈빛에서 저는 이미 승부가 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하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벽에 밀어붙였어요. 벽돌벽이 그의 등에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내 부하를 건드린 죄가 어떤 건지 알려드리죠. 그의 무릎 뒤쪽을 정확히 가격하자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났을 거예요. 당분간 제대로 걷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저는 불필요한 폭력은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2명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쓰러뜨렸던 남자들 중 하나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정확히 밟아서 다시 넘어뜨린 후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또 다른 뼈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아! 마지막 남자는 이미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던진 충격으로 벽에 머리를 부딪혔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골목 안에는 조폭들의 신음소리만 가득했어요.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황만철은 팔이 부러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죠. 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까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군인을 건드린 죄, 지금부터 뼈로 갚으시죠. 골목에서 일어난 소동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식당에서 최하사가 신고했을 거예요. 저는 조폭들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평소의 냉정함이 돌아왔어요. 제 손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지만 바닥에는 5명의 남자들이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특수부대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단련된 전투 기술, 극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정신력. 하지만 동시에 그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들도 함께 떠올랐어요.
제가 봉인하려 했던 또 다른 모습이었죠. 파리. 황만철이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동정심이 일지 않았습니다. 제 부하를 건드린 순간 이들의 운명은 정해졌었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온 듯한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후레쉬를 켜고 골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밝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현장을 비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서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여기 신고 들어온 곳인가요? 선임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골목 앞모습을 보고는 말을 잃었어요. 5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고 저 혼자만 멀쩡히 서 있으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의구심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저는 육군 제7사단장 윤아림 대령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신분을 밝혔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고 자세도 단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의 표정이 더욱 놀란 빛으로 변했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사단장님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먼저 식당에서 제 부하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습니다. 정당방위로 제압했어요. 저는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경찰관들은 제 말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봤어요. 조폭들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구급차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모두 골절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다른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 계급과 지위를 의식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사단장님, 자세한 진술은 파출소에서 받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 절차는 당연히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조폭들을 들것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황만철은 의식을 잃었는지 축 늘어져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제 침착한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했습니다. 파출소에서의 진술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식당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밤이 깊어 있었지만 식당 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부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여준 제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궁금했거든요. 온화한 사단장에서 냉혹한 전사로 변한 제 모습을 본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걱정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최하사를 비롯한 부사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까지 모두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들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단장님, 최하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뺨에는 여전히 빨간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이제는 보복이 아닌 치유의 시간이었거든요.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최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마 공포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을 거예요. 저는 그런 최하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저는 최하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최하사가 갑자기 제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단장님, 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다른 부사관들도 모두 일어나서 경례를 붙였어요. 평소라면 이런 정식 경례는 부대 안에서나 하는 건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나쁜 놈들을 시원하게 혼내주셨다면서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들의 고마움이 진심으로 와 닿았어요. 저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부하들과 함께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 그 혼란 때문에 차가워진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음식 다시 데워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대접할게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부하들은 여전히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부사관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연병장에서 부사관들과 함께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훨씬 더 단결되고 강해진 느낌이었죠. 그날 밤의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았어요. 최하사의 뺨에 있던 상처는 이제 거의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당당해진 모습이었죠. 마치 시련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최하사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구령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사관들의 발걸음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서의 힘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최하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때, 컨디션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사단장님. 최하사의 대답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자세도 더욱 당당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좋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둬야 할 게 있어.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기회에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군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힘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어.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법과 질서야.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마. 자신과 동료를 지키는 게 먼저야. 최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깊은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된 것 같았어요. 저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기 서 있는 모든 부사관이 소중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들 각자에게는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 역할은 그들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요. 계급장이나 외모, 체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였죠. 사단장님, 부사관들이 제게 경례를 붙이며 하루 훈련을 마쳤습니다. 저도 답례를 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폭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짜 군인의 책임이라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 부하들을,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연병장에서 저는 새로운 하루를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새끼가 정말 말을 못 알아듣나? 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응? 그만하라고? 야,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냐?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전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입대 전날 밤, 나는 엄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서인영 준장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걱정 많은 어머니였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유진아, 엄마가 부탁 하나 할게.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엄마한테 알려줘.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때는 단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말이에요. 넌 할 수 있어. 그런데 기억해, 군인이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려 하지 마.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 앞에서 엄마와 작별했어요. 엄마는 민간인 복장이었는데 초병이 처음엔 그냥 학부모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자 초병의 표정이 180도 바뀌더군요. 깍듯한 경례와 함께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며 새삼 실감했어요.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죠. 나도 엄마처럼 떳떳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잘 다녀와, 아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며 뒤돌아보니 엄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이에요. 입대 첫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선임들은 친절했고 간부들도 인사성이 밝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부대 같았죠. 하지만 엄마의 당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그 말이요. 그래서 나는 평범한 신병과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작은 수첩 하나를 몰래 준비해서 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군 생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부대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던 이 부대에서 작은 균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김일병이 개인 정비 시간에 갑자기 사라지더니 선임들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거였죠. 처음엔 그냥 부대 내 업무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선임의 집안일,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야, 조이병 너도 이제 적응했으니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박일병이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뭔가요, 선임? 여기서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 하는 게 있어. 보고 배워. 그날부터 저도 눈치를 보게 됐어요. 다른 후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선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작은 수첩에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김일병 외박 나가서 선임 집 청소. 5월 15일 이일병 개인 시간에 선임 빨래. 5월 18일 생활관에서 욕설과 함께 얼차려 30분.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만 했는데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애는 제보다 한 기수 늦게 들어온 신병이었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빨갛더군요. 괜찮아?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팔뚝에는 멍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말이죠. 며칠 후 저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선임이 갑자기 저를 불러내더니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거였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순히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조이병, 너 폰 있지? 잠깐 빌려줘봐. 네. 빌려줘보라고 뭔 말이 많아? 그때부터 제 휴대폰으로 선임의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배달 주문부터 시작해서 온갖 심부름까지.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적는 내용들도 점점 구체적이고 심각해졌어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제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 달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 정도였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선임들은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후임들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 조이병, 이리 와봐. 최 선임인 한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네, 선임. 너 요즘 뭔가 이상해. 다른 애들과는 좀 다르다고 해야 하나?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혹시 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야. 너 혹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다니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한 상사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개인정비 시간에도 누군가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말이죠. 수첩 대신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했고 때로는 몰래 사진도 찍었어요. 생활관 벽에 붙은 욕설이 적힌 종이, 얼차려 받는 후임들의 모습, 멍든 팔뚝 등등. 어느 날 밤 생활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병 한 명이 선임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단 가혹행위를 당하는 거였어요. 5명의 선임이 둘러싸고 번갈아가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죠. 이 새끼가 정말 말을 못 알아듣나? 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응? 피해자는 울면서 빌었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야,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나? 폭행은 3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 와중에 간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 후임은 온몸에 멍투성이가 된 채로 일과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 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 상황이 좀 이상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게요. 엄마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조심해라. 아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관찰자에서 조사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선임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야, 조이병 너 요즘 뭔가 수상해. 위기는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악의 순간에 말이죠. 그날 저녁 점오후, 저는 평소처럼 화장실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메모를 작성하고 찍어둔 사진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이병 거기서 뭐하냐? 한 상사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냥 집에 안부 문자 보내려고요. 집에 안부 문자? 이 시간에? 보여봐. 한 상사가 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5월 12일 김일병 외박 나가서 선임 집 청소. 5월 15일 이일병 개인 시간에 선임 빨래.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간 공들여 모은 증거들이 한순간에 발각된 거죠. 야, 너 이거 누구한테 보낼 생각이었어? 아,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걸 개인적으로 기록해? 너 완전히 미쳤구나. 한 상사는 즉시 다른 선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화장실에는 순식간에 6명의 선임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험악한 표정이었죠. 야들아, 이 새끼 봐, 우리 감시하고 있었어. 뭐? 감시? 휴대폰에 다 기록해놨네. 사진까지 찍어서 말이야. 그 순간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관찰자에서 피해자로 완전히 전락한 거죠. 첫 번째 폭행은 그날 밤 바로 시작됐어요. 생활관 구석진 곳으로 끌려가서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프겠다, 그렇지? 이 배신자 새끼가. 주먹과 발길질이 빗발처럼 쏟아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절망감이었어요. 몇 달간 모은 증거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거든요. 휴대폰은 압수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는 특별관리가 들어갈 거야. 특별관리라는 건 완전한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후임들과의 대화도 금지되고 개인 시간도 없어졌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감시가 따라붙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폭행은 더욱 조직적이고 잔혹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만 골라서 때렸고 정신적 고문도 함께 이뤄졌어요. 너 엄마가 준장이라면서? 딸 잘못 둔 꼴 보기 싫다. 아, 아들이구나. 아들 잘못 둔 꼴 보기 싫어. 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부탁을 지키려다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밤마다 잠들 수 없었어요. 언제 또 끌려나갈지 모르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사라져버렸다는 절망감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와의 약속,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고 있을 다른 후임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휴대폰은 압수당했지만 기억은 빼앗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머릿속에 모든 걸 새겨두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난다면 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면회일이 왔습니다. 2달 만에 엄마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곳곳에 남은 멍자국들, 부어오른 눈가, 그리고 무엇보다 초췌해진 모습이 엄마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뻔했거든요. 조이병, 면회 나가. 면회실로 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한다면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제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걸 직감한 거죠. 유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강인했던 서인영 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걱정에 가득 찬 어머니만 남아 있었죠. 엄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달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가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더욱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엄마가 부탁하신 것.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관찰을 시작했던 것부터 점점 드러나는 부조리들, 그리고 결국 발각되어 당한 모든 일들까지 말이에요. 휴대폰에 다 기록해뒀는데 압수당했어요. 사진도, 녹음도 모두 하지만 기억해요, 엄마.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로 점점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분노였죠. 날짜별로 정확히 기억해? 누가 뭘 했는지도? 네, 다 기억해요. 한 상사가 언제 뭘 시켰는지, 김일병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날 밤 집단 구타는 누가 주도했는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유진아, 정말 고생했다. 이제 엄마가 할 차례야. 엄마, 네가 모은 것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소중한 증거가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면회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인영 준장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로서 말이죠. 그날 밤 선임들의 추가 보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했어요. 아마 면회 후라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 엄마가 했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는 그 부탁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엄마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었던 거죠. 이제 그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면회 후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간부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선임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전체 집합, 즉시 생활관으로. 중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생활관에 모인 우리 앞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을 보니 모두 높은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방부 감찰팀입니다. 감찰팀,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움직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 부대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됩니다. 모든 장병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찰팀장의 말이 끝나자 선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한 상사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개별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니 호명되면 즉시 이동하십시오. 그때 제 이름이 가장 먼저 불렸습니다. 조유진 이병. 네. 별도로 마련된 면담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에는 감찰팀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친근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왔어요. 서인영 준장님으로부터 상황을 들었습니다. 역시 엄마였군요. 엄마가 직접 국방부에 신고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관찰하고 기억한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요. 저는 숨겨왔던 모든 것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억들, 구체적인 가해자들의 이름,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동안 압수당했던 휴대폰의 내용까지 모든 걸 상세히 증언했어요. 휴대폰에 있던 사진과 녹음 파일들도 복구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함께 왔어요. 삭제된 데이터라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선임들은 모두 조사실로 불려나갔고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저녁 한 상사를 비롯한 주요 가해자들이 모두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조 이병 고마워. 김일병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모리오 선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야.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 그제야 실감났어요. 제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이 부대에서 고통받고 있던 모든 후임들을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감찰팀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구된 휴대폰 데이터,
다수의 피해자 증언, 그리고 부대 내 은밀한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까지 모든 게 드러난 거죠. 주요 가해자들은 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관련 간부들도 징계 처분됩니다. 감찰팀장의 발표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몇 달 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감찰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가해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부대를 떠났고, 연루된 간부들도 전속 발령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간부들이 배치됐죠. 새로 부임한 김중대장은 첫 훈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혹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부대 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선후임 간의 관계도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것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했어요. 조이병, 정말 고생 많았어. 새로 부임한 박소대장이 저를 불러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이 부대가 제대로 된 부대로 거듭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는 걱정 없이 복무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뜻깊었던 건 동료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후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이일병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동안 가장 많이 고생했던 후임 중 하나였죠.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많은 후임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거든요. 그 덕분에 가해자들의 죄상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죠. 한 달 후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병영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정기적인 감찰 강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면회 온 엄마와 다시 만났을 때 엄마의 표정은 처음 면회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유진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이 모든 건 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진실을 기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정의라는 게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누군가 잘못된 걸 보고도 침묵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김일병이 말했습니다. 조이병, 내 덕분에 이제 후임들이 웃으면서 군 생활할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후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이 변화가 우리 부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전국의 다른 부대들에도 경각심을 주었고 비슷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저녁 점호 시간,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엄마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군인이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대일이 다가왔습니다. 입대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험난했던 시간들을 통해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주 동안 많은 후배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병들부터 같이 고생했던 동기들까지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거였어요. 선임,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저희도 선임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제대 전날 밤,
생활관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을 돌아봤어요. 처음 엄마의 부탁을 받았을 때는 단순한 관찰 정도로 생각했는데 결국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죠. 그때 김일병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조 선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선임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그래도 처음 용기를 낸 건 선임이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어려운 법이니까요. 제대 당일 아침, 부대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가해자들이 있었다면 절대 이런 따뜻한 배웅은 없었을 거예요. 조유진 선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입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고생했다, 아들. 엄마, 저 해냈어요. 엄마가 부탁하신 거. 그래,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어요. 유진아, 이번 일로 국방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네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낸 거야. 정말요? 그래. 전국 부대에서 비슷한 신고들이 늘어나고 있고 병역 문화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 네가 만든 변화야. 집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제 방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몇 달 전 이 방에서 군대 걱정을 하던 어린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했잖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용기란 권력이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배웠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우리 부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병역 문화 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봤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가 처음 했던 부탁,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그 말이 결국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침묵을 깨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